학습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시되는 질문에 OX로 답해주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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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봅시다.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일단 교재 페이지 수를 여기를 펴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23페이지. 23페이지를 펴보시면 첫 시간에 강조드렸던 용어의 정의인데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했죠. 제가 말씀드렸던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이제 확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뭐 어렵다, 재미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자부심도 필요하리라고 봐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중기법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본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중기법 체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볼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턱깨놓고 얘기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쓰죠. 9988이라는 표현도 써요. 예전에 중기청 때 어떤 차장님이 만들어내는 용어라고 하는데 9988 뭐 표현하기도 재밌죠. 재밌고 좋고. 근데 그 표현 안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을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전체 사업체 수의 99%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전체 취업자 수의 88%를 중소기업이 소화하고 있어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식당, 당연히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중소기업이냐? 중기업과 소기업을 합친 말이 중소기업이에요. 중기업 사이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게 중기업 사이즈라고 치면 소기업 당연히 적겠죠. 그 안에서 이게 소기업이에요. 둘 합친 말이 중소기업이에요. 중기업하고 소기업. 이거보다 나중에 이제 더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굉장히 작아요, 얘네들. 이거를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해요. 법적 용어예요. 이건 따로 법이 또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다 학습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 어디까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중소기업, 조그만 회사들, 대기업, 큰 회사. 근데 중소기업 하면 일단 작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까지 작아야지 중소기업일까? 예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과 매출액 기준 두 개를 동시에 적용을 했었어요. 자본금 기준도 있었고 여기다 매출액 단위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 업종은 여기까지만 중소기업이에요. 이걸 넘어가면 숙박 음식점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이 400억이 넘어가면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중견기업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400억 이하일 때 거기까지만 중소기업자로 봐줘요. 자, 이런 식으로 얼마큼 작아야지 중소기업이라고 해줄까, 쳐줄까. 이거는 인위적으로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표가 있어요. 별표. 이 업종은 얼마까지 중소기업, 이 업종은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자, 맛배기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학습하기 전에 29페이지 한번 펴봐보세요. 28페이지 하단부터 29페이지 전체에 이르기까지 더럽게 많죠. 업종이. 이 업종 각각에 대해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것대로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예요. 즐겁죠.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되나라고 생각하니까 즐거우실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뺄 건 빼고 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기본법에 보면 중기업 기준이 있어요. 중기업은 업종별로 이매출액. 또 소기업이 되려면 업종별로 이매출액. 그래서 그런 표가 2번 등장해요. 이걸 각각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우리 또 다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도 없고. 왜 안 할 수 없냐면 과거에 기본법 총 4문제 등장하거든요. 근데 중기업 기준을 묻는 문제. 이 업종은 얼마? 이런 문제가 하나 등장했고 같은 회에, 같은 연도에
그럼 소기업 기준을 묻는 문제가 똑같이 또 이 업종은 얼마짜리예요? 이건 얼마짜리? 이렇게 두 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 이후로 이렇게 무식하게 등장하면 미쳐버리는 거죠. 양이 상당한데. 근데 과거에 그런 식으로 패턴이 나와 있었으니 이제 우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또 그렇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게 나온다고 해서 이상한 것도 없고. 자, 하나씩 가봐 보시죠. 용어의 정의부터 다시 23페이지로 돌아와서. 자, 이쪽부터 이렇게 쭉 한참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창업일이란 법인인 경우 기타라고 할게요. 반드시 개인 사업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영리 단체도 있을 수 있고 비영리 법인도 있을 수가 있고 법인인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창업일을 결정하냐면 법인 설립 등기일 나머지 대표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겠죠. 사업자 등록일을 창업일로 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이걸 또 헷갈리지는 않으시겠죠.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 등기를 개인 사업자의 창업일, 이건 상식선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건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창업법에 가면 이제 어떤 용어가 등장하냐면요. 창업이란 창업의 정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해요. 얘 말고 이런 말이 또 등장해요. 사업 개시일이란 창업일은 또 아니에요. 창업일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지금 창업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얘기를 하냐면 비교 한번 해보려고. 여기서 끝나면 그냥 임팩트가 없어요. 그냥 큰갑다 하고 지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 말 한 끗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구나. 그걸 한번 먼저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창업법에 이렇게 해요. 법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 설립 등기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하죠, 뭐. 근데 두 번째, 개인인 경우에는 기본법만 염두에 두고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개인 저기에서 해당이 되겠지. 사업자 등록이 일이지 않을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 개시를 말해요. 근데 이 사업 개시는 저도 이제 부가가치세법 그게 몇 조, 8조인가 어딘가 있길래 가봤더니 뭐 딱히 부가가치세법의 사업 개시는 또 뭐냐는 정의가 따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실제 개시한 날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일이 있는데 실제 사업을 개시할 때는 먼저 사업을 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임대차 계약 먼저 하죠. 물건도 먼저 사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사업자 등한 뒤에 뭐 물건도 사야 되고 뭐 임대차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먼저 쓸 수가 있어요. 다 부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은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업 개시한 행위가 언제 일어났는가 아마 그게 이 사업 개시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더 등장해요. 승인 창업 사업계획 승인 창업자라는 이제 표현을 쓸 텐데 창업법에 가면 창업 사업계획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개시를 하면 일정 혜택을 줘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창업일을 언제로 보냐면 사업자 등록일을 창업일로 봐요. 사업 개시일로 봐요. 그러니까 총 3가지 개념이 등장을 하죠. 기본법에서 2가지 개념만 등장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유사한 개념들은 묶어서 같이 정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얘를 이제 묶지 않았단 말이죠. 기본법에서 이거 열심히만 썼어요. 그 머릿속에 다 들어간 것 같죠? 금방 또 까먹어요. 나중에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창업법 왔더니 갑자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또 얘도 이런 건 줄 알아요. 각각 따로따로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헷갈려져요. 왜냐하면 갑자기 얘가 등장해 버렸으니까. 잠깐 얘가 이쪽에 있었나 저쪽에 있었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고예요. 비슷한 것들을 모아서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안 헷갈려요.
따로 떨어뜨려서 정리하면 괜히 헷갈려요. 예전에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자, 일단 얘는 좀 이따 지우죠. 두 번째. 합병 분할일이란 여기도 법인과 기타로 나누어서 법인인 경우 변경 등기. 기본적으로 등기이래요. 법인은. 나머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사업자 등록일. 앞에 거 생략하고 사업자 등록일로 할게요. 세 번째. 주식 등이란, 등자가 붙는 이유는 딱 그거죠. 주식, 딱 이것만 묻는 게 아니라 주식이 아닌 유사한 개념이 또 뭔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등자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 뿐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를 말해요. 실제로 발행된 거. 법인 등기부 등본에 보면 발행할 주식 수가 기재되어 있죠. 발행할 주식이 아니라 전체 10만 주 발행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현재까지 실제 발행된 거는 2만 주가 될 수도 있고 4만 주가 될 수도 있죠. 실제 발행된 주식 총수. 여기서 다만 파란색 글씨가 잘 보일까 모르겠지만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를 합니다. 발행됐어도 의결권이 없다면 그건 여기에 카운터 해주질 않아요.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합작회사, 한명회사, 개인회사 다 퉁쳐서 얘네들은 출자 총액.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본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업 개시할 때 얼마를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그 개념이죠. 개인끼리 이래서 동업을 한다. 야, 나 5천 될 테니까 넌 정이 안 되면 3천이라도 돼. 우리 8천으로 시작하자. 그랬을 때 그 출자 총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또 증자할 수도 있겠죠. 정확히 증자란 표현은 아니에요. 야, 우리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났어. 각각 1,000만 원씩 더 출자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쌓인 금액도 전체 출자 총액. 그걸 말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예요. 네 번째. 임원이란 주식회사, 유한회사. 여태까지는 법인 이런 식으로만 등장을 했죠. 근데 임원이라는 개념을 물어봤을 때는 이제 법인을 퉁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콕 집어서 주식회사 아니면 유한회사의 경우에만, 그러니까 다른 회사 형태는 여기 포함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는 누가 임원이냐면 등기이사를 말해요. 등기된 이사. 단서 조항이, 법은 항상 이게 중요해요. 여태까지 잘 왔어요. 근데 그러나, 다만, 단 180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이사는 제외해요. 사회이사가 등기가 돼 있든 안 됐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어쨌든 사회이사는 임원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회사 형태에는 무한 책임사원 또는 업무 집행자를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이 용어가 법적 용어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좀 달라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헷갈렸었던 거는 보통 우리 사원 하면은 월급쟁이를 말해요. 그쵸? 이제 근로자인 거. 보통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린단 말이에요. 잠깐만, 무한 책임 사원? 아니, 무슨 근로자가 무한 책임을 줘? 아니, 회사가 문제되면 내가 책임져야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용어로서 이 무한 책임 사원은 사원이라는 말보다 우리 일상 용어로 바꿔본다면 주주라고 보시면 돼요. 출자자, 사장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표현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 사원이라는 표현과 좀 유사해서 그렇지 엄밀히 말하면 사장, 출자자, 주주 이런 개념에 더 가까운 용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저 사원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직원이 아닌 겁니다. 업무 집행자는
뭐 단어 자체는 어렵지는 않죠.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데 우리 평소 저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경우라면 조합이 있어, 조합. 우리가 어떤 조합을 만들었어요. 조합 자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법인, 법적으로 인정된 인격, 법인격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람처럼 취급해줘요. 대신 자연인은 아니에요. 우리 살아있는 이런 자연인은 아니죠. 법적으로는 사람인데 지가 어떻게 행위를 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 행위 누가 할까요? 대표이사가 하죠. 조합 같은 경우 누군가는 일을 대신 자연인이 대신해 그걸 이제 업무 집행자라고 표현해요. 물론 조합원 중에는 나중에 창투조합 이런 데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누가 창투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다 법에 규정이 돼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본적 개인은 아닙니다. 창투조합에 조합원을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이 아니에요. 창투사, 회사요, 회사. 그리고 법인 이런 애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조합원들 중에서 누가 업무를 집행할 것인가 대표이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는 않지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얘 좀 지워볼게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정의가 5번 친족이란 뭐 민법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배우자 육촌 이내 혈족 사촌 이내 인척 이 셋을 중기법 체계에서 말하는 친족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의 정의가 기본법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기본법이 최상위법이에요. 중기법은 한 20, 30개 되는 법 중에서. 그리고 밑에 이런 법들이 이제 하위법들이 뭐 하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창업법, 벤처법, 여성법, 소상공인법 쭉 굉장히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기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체 요건을 통과하지 못해 이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법, 나머지 법들은 처음부터 적용 안 돼요, 아예. 얘네들은 중소기업임을 전제로 해서 규정이 되는 법들이에요. 그렇죠? 중소기업이 아닌 애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중소기업인가는 여기서 결정이 돼요. 결론은 기본법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 법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최소한 중기법 체계에 대해서. 정말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도 물론 현실적으로는 소상공인법, 뭐 여성법, 장애법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더 많이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창업법에 가면 친족이란 이런 표현 따로 용어의 정의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창업법에서 만약에 친족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창업법에서 말하는 친족은 뭘까요? 여기 따라 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법에도 같은 예를 들어서 친족이라는 정의가 없었어요. 그럼 뭐 따라갈까요? 일반법을 따라갑니다. 전체적 일반법 역할을 해주는 것은 민법이에요. 이 친족은 민법에서 등장을 해요. 민법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얘가 6촌이 아니라 민법에서는 8촌이에요. 이 셋을 친족이라고 하는 민법에서는 그건 같은데 촌수가 다른 거죠. 배우자라는 용어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친족이에요. 나를 기준했을 때 배우자는. 두 번째, 6촌 이내 혈족. 이 혈족이 뭐냐면 피를 나눈 관계를 말해요. 아빠하고 나하고 자식. 이 관계가 혈족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아빠의 형제, 삼촌, 고모, 엄마의 형제, 이모 다 피를 나눈 사이 관계죠. 공통조상 거슬러 올라가서 다 피가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아빠, 엄마한테 내가 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또 외할머니한테 피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외할머니 피가 같이 또 이모한테 섞여 있을 거. 그런 관계를 혈족이라고 해요. 인척은 어떤 피는 섞이지 않았는데 친족으로 봐주는 관계인데 결혼을 통해서 친족이 된 것을 인척이라고 해요. 제 손 위 누나가 있어요. 매형이 있죠. 그 매형은 저하고 관계를 따져보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근데 사촌 이내 인척에 들어가요. 누나하고 나하고는 몇 촌일까요? 2촌이죠. 촌수 계산하는 건 보통 상식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단계 공통조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나로부터 누나하고의 공통조상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로부터 공통조상인 아버지까지 올라가 1촌. 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2촌.
사촌 형제 있죠. 왜 사촌일까요? 공통조상이. 아버지까지 올라갔는데 공통조상이 아니죠. 나랑 큰 삼촌, 뭐 작은 삼촌 이렇게 나눠지니까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야지 공통조상이 있죠. 그렇죠? 1촌, 2촌 올라갔어요. 다시 내려와야죠. 3촌, 그래서 3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내려오니까 4촌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 촌수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민법에서는 6촌이라고 하지만 기본법에서는 민법에서는 8촌이라고 하지만 기본법에서는 6촌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인척은 4촌까지. 그럼 배우자는 나하고 몇 촌일까요? 6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도 많이 써요. 부부 사이는 무촌이다. 실제로 무촌이에요. 민법 이 체계대로라도 촌수가 없어요. 아니 올라갈 때도 없어요. 공통조상도 없고. 아주 특수한 케이스죠. 그래서 그런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나를 기준해서 가장 친밀하고 친밀감 느낄 수 있고, 물론 이혼하고 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장 끈끈하고 가까운 관계가 정말 배우자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형제들 기본적으로 형제는 일단 2단계는 건너뛰어야 되는데 배우자는 무촌이잖아요. 촌수가 없어요. 둘이 그냥 같은 급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용어의 정의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과거에.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낸다 치시자고요. 문제 어떻게 내실래요? 뭐 타이틀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주식 등이랑 법인인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를 말한다. 가로 열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다른 건 얘도 그렇게 나왔어요. 등기된 이사로서 사회이사를 포함한다. 어떤 식으로 아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어딘가 법에는 올바른 표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여기서 법에는 사회이사는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걸 바꾼 거죠. 결과적으로는 사회이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바꿨으니까. 자, 이런 트레이닝을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 트레이닝이 돼야지만 시험장에 가서 점수도 잘 받을 수 있고 당황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까 외워지든 말든 일단 뭐 쭉쭉쭉 읽어보시라 하는 것도 왠지 모르지만 이렇게 걸러져요. 뭔가가 여러분들이 읽는 거는 다 올바른 표현만 규정만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 내가 이런 잘못된 표현은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자, 간단하죠? 지금은 판서를 하니까 뭐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A4 용지에다 정리하시면 3분의 1도 안 돼요. 정말 양이 정말 작아요. 이게 기본법에서 이게 다요. 더 이상 없어요. 자, 이번에는 27페이지, 28페이지까지 갈게요. 자, 여기가 기본법의 다 중요하지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필기에 나갔을 때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종종 써. 경영지도사에 대해서, 경영지도사의 정의에 대해서. 경영지도사는 무엇이냐?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제 정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 전문가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도 맞고. 정작 중소기업 전문가라는 놈이 중소기업이 뭔지를 모르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최소한 뭐 앞전까지는 뭐 모를 수 있다 쳐요. 중소기업 조그만 회사들 이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실체를 여러분들 배우시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정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시는 건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우리 숫자를 암기했냐 둘째 쳐요. 기본법 떠들어 보면 되죠. 뭐 그거야.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어떤 애들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지는 게 지금 이거예요. 28페이지부터. 기본적으로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에요. 자, 하나씩 따져볼게요.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했을 때 나중에는 이걸 다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만 주면 여러분들도 그거 다 판단 가능해요. 아, 얘 중소기업이네. 얘는 아니네. 스스로 다 판단할 수가 있게 돼요.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지. 자, 그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회사 형태별로 달라져요.
영리기업. 두 번째, 비영리 사회적 기업. 세 번째, 협동조합 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단 제가 판서 먼저 해놓고 시작할게요. A. 규모 기준이 적용이 돼요. 이 요건을 통과해야지 중소기업이 되는 거고. 근데 또 얘도 통과해야 돼요. 자산 총액 기준. 여기까지만 통과해도 안 돼요. 또 얘도 통과해야 돼요. 독립성 기준.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실 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회사 형태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게 당연히 영리기업일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위에서 보는 모든 편의점, 식당 다 영리기업이에요. 비영리기업들이 아니죠. 다 돈 벌려고 하는 회사들이에요. 대부분 저기 차지할 거예요. 그렇다 해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어떤 회사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죠.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다 쳐요. 중기부 사업이야 보니까. 중기부에서 지침이 쭉 나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시작이 이렇게 될 거예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그럼 중소기업이 돼야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일 먼저 당연히 뭐 그렇겠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위해서 방문하시면 얘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중소기업이 아니면 애초에 이 사업 참여를 못해요.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한 사업이니까.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저거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방문한 이 회사가 회사의 형태가 무엇인가? 영리기업이냐? 비영리기업이냐? 비영리 단체, 비영리 기업은 애초에 중소기업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조건 하에서 보통 사단법인들 이런 사단법인, 재단법인 대표적인 비영리 법인들이죠. 얘네들은 중소기업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면 그러면 일단 중소기업이 될 수는 있어요. 또 하나의 케이스가 협동조합,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 관련된 법이 총 3개가 있어요. 협동조합 기본법, 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총 3개가 나중에 또 정리해드릴 거예요. 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의지의 규정에 따라 되긴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법에 해당이 되는 그 협동조합만 껴줍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암기를 위한 암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갔어요. 제일 먼저 뭘 하셔요? 중소기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거 먼저 봐요. 대부분 1번에 해당이 되겠지만 저거 체크하시고 그럼 두 번째 뭘 하냐? 여기에 해당이 되든 여기에 해당이 되든 여기에 해당이 되든 오른쪽은 다 엔드 조건으로 다 얘도 통과, 얘도 통과, 얘도 통과. 3번을 다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중소기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 규모 기준이 지금 펼쳐져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양이 많으니까 제일 나중에 설명할게요. 거꾸로 독립성 기준부터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 또 하나의 개념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말이 많이 길어지는데 설명드릴게요.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 두 번째,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기업이
30% 이상 and 최다 출자한 경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 주셔야 될 게 관계기업 규모 기준 초과 했는지 여부. 자, 독립성 기준이나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써요. 실질적 독립성 기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IT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자본금 1,000만 원. 작년 매출 뭐 3천만 원. 이것밖에 안 돼요. 뭐 5천이라고 쳐줄까요? 근데 기술력이 너무 좋아요. 삼성전자가 해당이 되겠죠. 자산 5천억 이상 넘겠죠. 그렇죠? 뭐 조단위로 하겠죠, 당연히. 우리 회사 주식을 너무 성장 가능성이 좋아서 60%를 사갔어요. 그러면 30% 이상이면서 최다 출자자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러면 우리 회사는 굉장히 사이즈 굉장히 조그매요. 이것만 놓고 보면 당연히 중소기업이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삼성전자 자회사지 독립되어 있는 그런 중소기업으로 보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독립성 기준은 여기 해당되면 안 돼요. 여기에 해당이 돼 이건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춘 그런 중소기업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여기 따라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관계기업 규모 기준 초과는 뭐냐면 업종별 매출액 기준 먼저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계기업이 뭔가가 이제 등장할 거예요. 관계기업은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 회사 한 개의 회사에 대해서만 야 너네 업종 뭐야 매출액 뭐야 기준 안 넘었네 중소기업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또 나랑 제 회사랑 서로 지분 관계 얽혀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썸 타는 관계란 말이에요. 뭔가 관계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지분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저 회사 주식을 30%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 매출은 내 매출을 산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매출만 내 매출일까요? 그게 아니라 나랑 관련된 회사 매출 비율만큼 다 합산해서 따로 산출한다. 그 산출된 거 가지고 이 테이블하고 또 한번 비교해보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관계기업인 경우에 내 매출만 내 매출이 아니에요. 관계에 있는 다른 내가 30% 갖고 있다. 기본 논리는 그래요. 그럼 30% 관계에 있는 저 회사 매출에 30%를 얹어요. 무조건 올라가겠죠, 매출은. 내 매출보다는. 더 불리해진 상황이죠. 중소기업자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서 산출된 매출액을 갖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한번 끼워 넣어보는 거예요.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또. 기본적으로 이거 먼저 이제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자산총액 기준은 여기서 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뜻풀이 그냥 그대로 가보시죠.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상호 출자, 서로 출자, 제한, 서로 출자를 못하게 하는 그런 집단. 이게 제 기억으로 이게 자본시장법인가 그쪽에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기본 10조가 자산총액 10조인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열사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서로 상호 출자 못하게 이거는 공정위에서 발표를 해요. 올해는 얘네들이 상호 출자 제한 집단에 새로 뭐 편입됐거나 아니면 그 집단에 속한 회사를 누구냐 다 공표를 해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시자고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말 그대로 서로 출자를 제한한 그런 기업 집단, 대기업 계열사 이쯤에서 뭐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은 얘도 같은 법에 등장하는 용어인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보다 사이즈가 좀 작아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상호 출자를 제한하는 집단,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상장사인 경우에는 그렇죠. 공표를 해야죠. 주주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게시판에 올려준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쨌든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게 공시 대상 집단 너는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 공시해 의무적으로 과거에 없다가 왜 이게 생겼냐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에 그 탁송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내가 동네에서 현대자동차를 구매를 했어요. 그럼 공장에 들로 탁송을 해줄 거 아니에요. 누군가 배달을 해준다면 내가 공장을 찾으러 가기 전에는 그러면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생긴 개념이에요. 탁송 회사를 예를 들어서 현대 경영권 뭐 가족 중에 하나가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 안 되죠. 뭐 1억, 잡은 거 1억 시작했어요. 근데 일감을 다 몰아줬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회사가 지금은 조 단위로 넘어갔어요. 기업 가치가. 엄청.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면 너네들은, 그러니까 어디서 일감이 왔는지까지 다 공시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회적 이슈 때문에 생긴 용어예요. 얘보단 사이즈가 적어요. 자, 공시 대상 기업 집단 편입 통지된, 너 이제부터는 공시 대상 집단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 매출이 어디서 발생돼 다 공시해야 돼. 중에서 다는 아니고 그 중에서 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충족시키면 독립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 주위에 이제 아는 회사가 있을지 몰라요. 어떤 대기업 중에 내가 봐도 저 오너들이 다 하는 거야. 뭐 지들끼리 뭐 다 해. 다 뭐 일감 몰아주고. 처음에 잡은 거 1억으로 시작한 회사가 조 단위 가치를 갖는 회사로 금방 성장할 수가 있어요. 몰아주면 대기업에서 일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몰아주는데 쉽게 키울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뭐 나머지는 여기서는 또 요 항목에서 단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산 총액 5천억인 회사가 지금 30% 이상 최다 출자하고 있지만 그 회사가 이 회사라면 그거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게 창투사. 창투사 굉장히 규모가 커요. 자산 총액이 1조 원이에요. 창투사가 우리 회사에 주식을 60% 이상 출자를 했단 말이죠. 창투사는 아주 특수한 회사예요. 출자 자체를 권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도 해주고 중기부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죠. 여기에 걸면 안 되죠. 창투사는 이걸 지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투자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자꾸 걸리면 누가 이거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투자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죠. 예로부터 투자를 받는 순간 나는 중소기업 졸업해버려야 되는데 중소기업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 이제 길을 열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창투사, 두 번째 신기술 창업 금융업자. 얘네들은 지금 필기를 하시든 안 하시든 어쨌든 좀 이따 또 등장할 거예요. 세 번째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벤처법에 등장할 거예요. 얘는. 신기술 창업금융업자는 아마 여신금융업법인가? 중기법 체계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네 번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얘네들이 자산도 5천억이 넘어. 그러면서 우리 회사 주식을 60%나 출자했어. 그래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걸 봐주지는 않아요. 이건 예외로 봐줍니다. 독립성 기준, 너 독립성 기준 충족 못했으니까 중소기업자가 아니야.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든지 너네들 투자하고 투자 받으세요. 그런 얘기죠. 자산 총액 기준은 어쨌든 내가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이어야 돼요. 이게 정확히 미만인가? 저도 한번 봐볼게요. 자산 총액 기준이 맞아요. 미만. 자, 이제 기본적인 건 설명드릴게요. 얘는 워낙 이제 설명할 게 많으니까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냐 아니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기준 다 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조그마하니까 중소기업이지가 아니라 딱 여기까지만 중소기업이고 이 기준을 무조건 충족시키지 못한 중소기업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만 받을 수 있다면 지분관계 이런 거 받으면 되죠. 그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지. 재무제표 받으면 이 데이터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어요. 어려운 데이터 아니에요. 매출에 재무제표에 나와 있어요. 확보하기 어려운 데이터 아니에요. 물론 뭐 동네 조그만 식당이나 이런 데는 이런 자료 자체도 뭐 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래하고는 세무사 사무실 통하면 얼추 매출액 뭐 다 확보할 수도 있어요. 물론 확보하기 전에 뭐 당연히 숙박 및 음식점업 같은 게 400억이 이제 최고 상한이니까 규모 기준이 뭐 동네 식당에도 400억씩 가겠어요. 뭐 그 정도 상식적으로는 아니겠죠. 자, 그렇다 해도 일단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여기까지가 중소기업이에요. 내가 저 조그마니까 중소기업 쳐줄까가 아니라 정확히 법에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걸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사 형태. 영리기업 A, B, C 다 해야 돼요. 다 따주셔야 돼요. 두 번째. 자, 여기서 좀 달라지는 게 비영리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 A 따져봐야 돼요. 똑같아요. B 따져봐야 돼요. 똑같아요. 그럼 C 중에서는 1번하고 2번만 따져주면 돼요. 3번은 안 따져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다 A, B, C는 기본적으로 다 따져줘야 되는 거 맞는데 C-3번은 안 따져도 돼요. 이거는 적용하지 않아요. 협동조합 등 다 똑같아요. 비영리 사회적 기업하고 똑같아요. 근데 C-3번은 안 따져요. 이 내용이 한번 수정이 또 필요한 내용이 32페이지로 한번 가봐 볼게요. 지금 이야기 드린 내용을 32페이지 하단에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제가 판서를 할 때는 1번 항목에 거의 이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이제 1번이라고 넘버링을 했는데 32페이지 보면 이걸 또 제가 바보같이 또 나눠놨더라고요.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2번 이렇게. 그러면 그 맨 밑에 위 1번, 3번 항목만 적용 이렇게 제가 해놨죠. 이제 이게 잘못된 거죠. 1번부터 3번 항목만 적용, 이래야 맞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4번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이 표현대로라면 제가 1번, 2번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테이블 맨 하단에 있는 표현이 잘못돼 버린 거죠. 2번도 당연히 독립성 기준 따져줘야 되는 건데 이 표현대로라면 뭐 1번하고 3번만 적용한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 32페이지 그대로 펴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거예요. 계속 등장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런 주제들은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주제예요.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한 번 외워서 기본법에서도 써먹고 또 저게 기본적으로 인력법에서도 등장하고 창업법에서도 등장해요. 그럼 일타쌍피도 가능하고 사람 3피, 4피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주제들은 굉장히 고마워하셔야 돼요. 자, 일단 협동조합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 등이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세 번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중기법 체계에 이 세 개 법은 다 등장해요. 어쨌든 각각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가보면 거기 용어의 정의편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협동조합이란 얘네들을 말해요.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마지막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이 네 개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말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각각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고 협동조합 이것까지 파고 가지는 마시자고요. 일단 이 네 개 용어만 익숙해지시자고요. 두 번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가면 누가 협동조합이냐면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오케이. 그다음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가면
협동조합 연합회, 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자, 일단 중기법 체계에서 등장하는 협동조합은 총 3가지 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기본법에서 말하는 협동조합은 이걸 얘는 아니고 얘를 말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위해 사업장 방문해서 제일 먼저 이걸 물어봤어요. 그쪽은 회사 형태가 어떻게 되시나요?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조합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기 해당이 되니까 A, B, C 3번만 제외하고 다 한 번씩 따져주셔야겠죠. 이거예요. 갔더니 우리는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단서조항, 어떤 사업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기본적으로 그래야지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다만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껴줄게 이런 단서가 있으면 얘는 가능한데 그 사업에 참여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얘는 중소기업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은 나중에 인력법에 가면 등장해요.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협동조합 등이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 과거에 이게 기출로 어떻게 났냐면요. 제 기호는 그래요. 사업협동조합 대신 사회적 협동조합을 갖다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 헷갈려. 저도 그때 틀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거의 뭐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협동조합 맞죠. 협동조합 연합회도 맞아요. 중소기업 중앙회도 인력법에서 말하는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사업협동조합 맞아요. 사회적 협동조합 갖다 놓으니까 잠깐만. 이때 이제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이 인력법에서 말하는 협동조합일까? 아니면 사업협동조합이 인력법에서 말하는 협동조합일까?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은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시면 헷갈려요. 근데 비교하는 순간 이제 헷갈릴 일이 없어요. 차이가 금방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이냐 사업이냐 이제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정리한다. 비슷해요. 협동조합 연합회 이렇게. 자, 일부러 이건 앞으로 또 판사하게 될 거예요. 얼마든지 문제 내기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리하기도 뭐 양이 얼마 되지도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의 실체에 대해서는 일단 얼추 윤곽이 좀 잡히기 시작했죠. 이제 얘만 설명을 드리면 돼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작아야지 될까? 그것만 설명을 드리면 돼요. 자, 큰 틀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렵지 않아요. 회사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까 당연히 회사 형태 먼저 보셔야 되고 두 번째, 필요한 자료들 요청하셔야죠. 그럼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 A를 위해서 재무제표, 매출액 필요하고 매출액 알려주시고 B를 체크하기 위해서 역시 재무제표죠. 자산총액이 얼마냐? C를 체크하기 위해서 지분관계 그림자 한번 그려줘 봐 보세요.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다 따져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탄생이 되는 건데 제일 양이 많은 핵심은 이거예요. 사실. 여기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건 당연히 그래도 알고 계셔야죠. 시험에 뭐 제기는 아직까지 나온 얘네들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저기서는 꽤 자주 나와요. 꽤 자주. 자,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적어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시 29페이지, 28페이지, 9페이지는 업종별로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지 중소기업이 된다. 엄밀히 말하면, 그죠? 엄밀히 말하면 중소기업인데 사실 중기업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지 수 달리 33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럼 비슷한 표가 또 한 번 등장을 했죠. 이 표는 기본 논리는 똑같은데 이 표는 소기업, 더 사이즈가 작은 소기업이 되려면 업종별로 얼마 이하여야 된다, 매출액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표를 동시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34페이지 하단에 표가 이제 좀 정리된 것 같은 표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할 건데, 자,
다시 3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보면 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제일 위에 분류기호라고 있죠. 타이틀이 C14 밑에 칸은 C15, C32, C24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게 한국표준 산업분류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에 나가시면 컨설팅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표예요.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산업분류표라는 게 업종분류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구성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총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보는 C14, C는 제조업의 대분류 기호예요. 14는 번호 2자릿수로 구성이 되니 얘는 이제 중분류를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35페이지로 가보시죠.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나중에 필드에 나가서도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일하기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자, 소주하고 맥주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단 둘 다 제조업 맞죠? 그렇죠? 큰 틀에서는 제조업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음료 제조업이에요. 11번으로 돼 있죠. 12번은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12번은 뭐 음료 제조업에 다른 무슨 제조업도 뭐 있을 수 있겠죠.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 이제 소분류로 가면 음료 중에서도 뭐 설탕 음료가 아니라 알코올 음료예요. 111 코드가 하나 더 늘어났죠. 또 더 세부적으로 그 다음 단계는 세분류인데 여기서 나눠지는 게 발효주 제조업 그 다음 단계 맥주 제조업 또 소주는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그 다음 마지막 단계 소주 제조업.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필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뭐 노동부 사업을 할 때 참여할 때도 그렇고 중기부 사업 참여할 때도 참여 가능한 업종, 참여 가능하지 않은 업종. 이건 실무적으로 너무나 자주 떠들어 봐요. 모든 그 사업 시행 지침에는 이런 모든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업종 제한을 두려면 이런 것들 많아요. 노동부 사업이든 중기부 사업이든 굉장히 많아요. 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중기부에서 어떤 사업 발표를 했어요. 쭉 떠들어보면 이 사업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A라는 사업에는 발효주 제조업자, 참여 가능한 사업자, 발효주 제조업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어떤 사업에는 보니까 맥주 제조업자 이렇게 사업이 이제 2개 공고가 동시에 떴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A라는 사업은 35페이지 같이 한번 봐보세요. 발효주 제조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그 밑으로 있는 메가 및 맥주 제조업자 참여 가능해요. 거꾸로. 근데 B라는 사업은 소주 제조업자가 참여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얘만 참여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여지진 않지만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이 1112번이죠. 그 다음 단계가 11122인데 또 하나 이런 게 있었다고 쳐보시자고요. 11123번. 전통주 제조업 뭐 이런 게 또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소주 제조업자만 참여 가능합니다면 전통주 제조업자는 참여 못한다는 얘기. 예를 들자면. 그 윗단계 세분류 업종 참여 가능하다 하면 그 밑으로 다 참여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자가 참여 가능하다. 그럼 모든 제조업자가 다 참여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조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알코올 음료 제조업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사업 공고가 나왔다면 그러면 술 만드는 회사는 다 참여 가능하겠죠. 근데 음료수 만드는 회사는 비알코올 음료 만드는 회사는 참여 못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는 창업법 가면서 적용 제외 업종이라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캐치를 못했는데 그때 제가 바쁘지 않아서 그걸 캐치해냈더라면 아마 그 우리 지도사 1차 일반 시험 한번 뒤집어졌을 거예요. 18년도에 오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해마다 그걸 받아서 바로 이거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제 카페에 올려주고 했었는데 그때는 바빴어요. 나중에 이제 그 무슨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지나간 다음에 내가 정리하고 뭐야 이거 이렇게 황당한 문제가 있었어? 그게 무슨 차이였냐면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돼.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창업법에서 설명드릴 텐데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현재는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과거에 얘가 뭐였었냐면
갬블링 및 베팅업이었어요. 그게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체계 9차 개정 2017년인가 그때였는데 최근에는 2년 전에는 10차 개정이 나왔을 때는 이게 바뀌었어요. 인력법은 아직도 예전 명칭을 쓰더라고요. 자, 얘가 세 분류예요. 우리 총 5단계 중에 세 분류는 마지막 중에서 이제 네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쪼개지냐면 마지막 단계예요. 복권 발행 및 판매업으로 쪼개지고 또 하나는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러면 적용 제외업 중에 얘네들은 창업법 지원을 못 받아요. 얘네들은 벤처기업도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시험에 뭐 어떻게 나왔냐면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자는 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법에는 얘가 안 된다고 했지 얘가 안 된다고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안 된 법에 얘가 안 된다고 했으면 얘만 안 되고 얘는 벤처기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는 잘못된 거 이게 이제 옳다고 나온 거예요. 그럼 얘가 안 된다는 소리는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다 안 된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엄청난 실수가 있었는데 저 좀 아쉬워요. 그때 이거를 알려줬으면 한번 뒤집어졌겠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구제가 됐을지 몰라요. 한 문제 차이로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 항상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일지는 몰라도. 그러면 일단 복수정답 처리해주겠죠. 기본적으로. 시험 다시 볼 수는 없고.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이 한 끝발 차이,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코드 차이 하나요.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저도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강조하지 않았다면 기타가 붙은 상태 이거. 사실 이 앞전 단계의 어통은 얘기 안 해요. 굳이 강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법에는 이거랑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이렇게 주석 같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건데 네, 이것만 봐왔어. 이 기타 붙고 안 붙고의 차이를 잘 몰라. 그런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사행시설에 나와서 당연히 이거 안 되는 거네. 이제 이렇게 얼레벌레 막 묻어가는 거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단계는 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법에는 얘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얘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34페이지 그 내용을 한번 제 나름대로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하면 또 너무 시간 많이. 요 주제는 지금부터 딱 10분 쉬었다가 어차피 마지막 시간에 그냥 시간 되든 말든 다 할게요. 잠깐 이따 쉬었다 하시죠. 준비가 되셨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퀴즈를 풀어보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